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격화된 가운데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의 최고 위급 외교관이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인물은 북한의 무기거래 담당 엘리트 외교관으로 이란에 넘기려던 최신 미사일 설계도 원본을 소지한 채 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북한 이란 대사관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테헤란 지하 벙커가 무너져 내리던 그날, 저는 피투성이가 된 7살 딸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떨어진 마지막 무전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기밀 유지, 전원 자폭하라. 제 왼손에는 수류탄이, 가방 안에는 이란에 넘겨야 할 북한 최신 미사일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40년을 바친 조국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딸을 살릴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저는 북한 대사관의 무기거래 담당 1등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함만 들으면 외교관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달랐어요. 평양이 이란에 넘기는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거래하고 양국 군부 사이의 은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무기 밀매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당시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7년을 일하다 이란으로 발령받은 건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동기들 중에 해외 발령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수령님과 당이 저를 믿고 맡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어요. 진심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과 직접 독대를 하고 수천만 달러짜리 은밀한 무기 거래를 조율하는 일, 고급 호텔 비밀회의실에서 양고기를 썰며 축배를 들 때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 외교관 동무, 이번 물량만 제대로 도착하면 우리 혁명은 큰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혁명수비대 장성들 앞에서 저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대표였어요. 하지만 제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7살 난 딸, 은별이었어요. 대사관에서 조금 떨어진 외교관 전용 아파트 단지, 그 중 3층 남양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 문을 열면 늘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 검은 머리를 2갈래로 묶고 이란 학교에서 배운 서툰 페르시아어 단어를 섞어가며 떠드는 애였어요. 은별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3년 전 테헤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잃은 모를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고열이 시작됐고 사흘을 버티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대사관 방침이 있었어요. 외교관 가족을 위해 이란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건 보안상 허가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 결정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의 결정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균열.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은별이는 제 전부가 됐습니다. 밤에는 혁명수비대와 피 말리는 협상을 하고 관사로 돌아오면 칭얼거리는 은별이를 업어채우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밖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기 밀매상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딸 바보 아빠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평양 집에 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싫어? 싫은 건 아닌데.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냉면 먹고 싶고, 내 유치원 동무들도 보고 싶고, 평양에 있는 제 어머니와 은별이 친구들 얘기였어요. 이란 발령 이후로 3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타국에서 엄마 없이 지내는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은별아. 저는 은별이를 끌어안았어요. 이번 임무만 딱 끝나면 우리 평양 가자. 대동강도 다시 보고 네가 좋아하던 그 군밤 파는 아저씨도 있을 거야. 진짜야. 또 약속이야.
아빠 자꾸 약속하고 안 지키면 그럼 당에 보고해야지. 우리 딸이 아빠를 규찰했습니다 하고 은별이는 그 말에 낄낄 웃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저도 웃으며 그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한 약속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전쟁 이야기, 미사일, 미국, 이란, 그런 건 전부 저 멀리 남의 나라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먼저 잠들고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니 연일 불안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외신 보도, 미군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 창밖으로 테헤란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군용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굉음. 그때 책상 위 암호 통신기가 삐삐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어요. 미사일 설계도 인도를 서두르라. 단시일 내에 결속하고 자금을 확보할 것. 독촉이었습니다. 제가 이란 측에 넘겨야 할 물건은 북한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설계도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거래를 끝내고 달러를 챙기라는 당의 지시였죠. 저는 한숨을 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측과의 접선 일정을 앞당기고 은행 계좌 준비하고 비상 탈출 루트까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만 끝나면 본국으로 귀환할 거라고. 은별이와 함께 평양집으로 돌아가 할머니 무릎에서 냉면 먹고 대동강변 산책하고 아내 묘소에도 함께 가서, 그게 제 작은 소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 테헤란 밤하늘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불길한 섬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머리로는 수없이 훈련받았던 상황이지만 실제로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귀까지 쿵쾅 울리는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사일 설계도가 든 가방을 둘러매고 은별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은별아, 일어나. 아빠랑 숨바꼭질하자.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던 은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응. 뭐야.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어. 눈 꽉 감아. 복도로 뛰쳐나가자 대사관 아파트 동 전체가 소란스러웠어요. 누군가는 짐가방을 들고,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무전기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 직원 및 가족, 즉시 대사관 방공호로 이탈 시 군법 처벌. 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은별이를 품에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덮쳐왔어요. 멀리서 쿠쿵 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땅을 울리며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평양으로 돌아간다. 그게 제가 몰랐던,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지하 방공호의 철문이 쾅 닫히던 그 순간, 그것이 지옥의 진짜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방공호 철문이 쾅 닫히자마자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로 폭발음이 계속 들려왔어요. 처음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땅이 울릴 때마다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였고 공기는 매캐한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지하 3층 방공호에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 20명 남짓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평소엔 당당하던 외교관들도 지금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어머니들이 달래는 목소리, 누군가 기도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은별이를 구석에 앉혔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포는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제 와이셔츠를 꼭 움켜쥐고 작은 어깨를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건물 전체를 강타했어요. 미군 벙커버스터가 대사관 어딘가에 직격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쏟아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은별이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주먹만 한 파편 하나가 은별이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악! 은별이의 비명. 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살폈습니다. 하얀 잠옷이 붉은 피로 금세 젖어들었어요.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사, 구급상자, 빨리.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어요. 리 외교관 동무, 구급상자에 붕대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렸는데 아직 보급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거래를 하는 위대한 공화국 대사관에 아이 피를 먹게 할 붕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 셔츠를 찢어서 은별이 상처를 압박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별이는 고통에 겨워 헐떡이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통신실에서 암호 담당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다고 했어요. 대사가 그 전문을 읽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모두 주목하시오. 평양에서 당 중앙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소. 사람들은 구조대나 탈출 계획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제의 공습으로 테헤란이 포위되었소. 당 중앙은 모든 기밀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명예로운 옥쇄를 명령하셨소. 포로가 되어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수령님을 위해 자폭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옥쇄, 자폭? 대사는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산가리 앰플과 수류탄이 들어 있었어요. 대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독약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대사가 먼저 앰플을 입에 넣고 깨물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으며 일하던 동료들이 울면서 독약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품에 갓난아기 입에 억지로 독약을 밀어넣으며 오열했어요. 피 냄새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경련 소리가 방공호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 손에도 차가운 유리 앰플이 쥐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을 당에 바쳤습니다. 제 청춘도 아내의 목숨도 다 조국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조국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7살 내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치료제가 아니라 독약이라고요? 제 아내가 죽을 때도 당의 방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당의 결정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은별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아빠. 출혈과 쇼크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나 아파. 나 살고 싶어. 그 작은 목소리. 그 간절한 눈빛.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의 명령이 틀릴 수도 있다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명령을 내린 조국이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다고. 조국, 수령님, 혁명, 명예로운 죽음, 평생 믿어왔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피 흘리는 제 딸에게조차 치료는 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 것인가만 고민하는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모든 신념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위대한 공화국의 1등 외교관 리성호는 이 벙커 안에서 죽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오직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짐승처럼 싸우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쥔 유리 앰플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 수류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조국이 우리에게 죽음을 명령했다면 기꺼이 죽어주마. 다만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짜 죽음을 연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코트 안으로 깊숙이 품고 방공호 구석의 통신 장비 쪽으로 조용히 몸을 이동시켰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원에서 아버지로, 충성에서 배신으로. 하지만 그 선택이 제 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심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방공호 안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독약을 삼킨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채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손길들. 평생을 동지라 부르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조국의 명령 한 줄에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별이 입에 살며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봤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빠, 믿어. 은별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제 팔을 더 꽉 쥐었을 뿐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차가운 유리 앰플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 수류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평양으로 연결된 통신 장비의 붉은 램프가 아직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우리가 전원 사망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있을 터였어요. 위대한 공화국의 1등 외교관 리성호는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짜 죽음을 연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코트 안으로 깊숙이 품고 방공호 구석의 통신 장비 쪽으로 조용히 몸을 이동시켰습니다. 미사일 설계도가 든 검은 가방을 목에 단단히 메고 수류탄 핀을 천천히 뽑았어요. 치달까 작은 쇳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은별아, 눈 꼭 감아. 그리고 수류탄을 통신 장비가 있는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쾅!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벙커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숨을 쉴 수 없는 흙먼지가 덮쳐왔습니다. 이 폭발로 대사관의 통신망은 완전히 끊겼고 무너진 잔해 속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명부에서 저와 은별이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된 겁니다. 콜로, 은별아, 괜찮니?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아이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제 품에 안겨있던 은별이는 기침을 하긴 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빠, 캄캄해.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저는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사이 희미하게 바깥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틈새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에 찔리고 날카로운 콘크리트 조각에 손톱이 빠져나갔어요. 손가락 끝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은별이의 희미한 체온. 오직 그 체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기어올랐을까요? 마침내 막혀있던 마지막 잔해를 머리로 밀어내고 지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폐허를 뚫고 나온 우리를 반긴 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생지옥이었습니다. 밤하늘은 폭격으로 인한 화염 때문에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웅장했던 북한 대사관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크레이터만 남아 있었어요.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올랐고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진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은별이와 석류를 까먹으며 평양에 가자고 약속했던 그 평화로운 도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빠, 은별이가 제 등에서 신음했습니다. 파편에 맞은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 지혈하지 않으면 아이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 같은 가방을 등에 메고 은별이를 가슴에 안고 그냥 뛰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불길이 없는 방향으로, 총소리가 덜 들리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이란 민간인들이 공황 상태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사이렌을 울리며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어요. 어딘가에서 기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민간인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외교관 신분을 숨기고 그냥 피난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테헤란 구시가지 골목이었어요. 저는 이 일대를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란 무기상들과 은밀한 거래를 해오면서 만약을 위해 외곽 탈출 루트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었거든요. 복격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건물 하나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다당, 타당, 엎드려. 저는 은별이를 안고 무너진 콘크리트 담벼락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머리 위로 예광탄이 불꽃을 튀기며 날아다녔어요. 너무 놀란 은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아빠, 아파. 저는 반사적으로 은별이의 입을 제 손으로 막았어요. 아이가 숨이 막혀 발버둥 쳤지만 저는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상처가 아파서 우는 7살짜리 딸의 입을 아비인 제가 힘으로 막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쉬, 은별아, 제발. 소리 내면 우리 둘 다 죽어. 제발 참아. 응? 제 손바닥 위로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별이는 제 눈빛을 보더니 이내 덜덜 떨면서도 스스로 울음을 삼켰어요. 총격전이 조금 잦아든 틈을 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을 미친 듯이 굴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예전에 무기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이란의 지하 무기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테헤란 외곽, 버려진 구시가지의 폐허 모스크가 하나 있다고 했었어요. 밀수꾼들이 임시 은신처로 쓰는 곳이라고.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별이를 업고 밤의 테헤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폭격으로 파괴되어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철근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 발바닥은 금세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유리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등에 엎인 은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은별아, 자면 안 돼. 아빠랑 얘기하자. 응, 아빠. 우리 평양 가면 옥류관 가서 냉면 먹자고 했지. 응, 고기 많이.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말을 걸었어요. 발바닥에서 흐르는 피가 아스팔트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아드레날린과 부성애가 고통을 마비시켰습니다. 밤새 화염과 매연을 뚫고 짐승처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터올 무렵 잿빛 연기 사이로 둥근 돔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낡은 모스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너진 예배당 한 구석에 있는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갑고 습한 지하실이었지만 최소한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닥에 조심스럽게 은별이를 뉘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목에 걸고 있던 미사일 설계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투성이가 된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벙커에서부터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벙커를 빠져나와 폭격의 한가운데를 뚫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하지만 안도의 눈물도 잠시,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이자 쫓기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때 은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빠, 울지 마. 응, 안 울어. 아빠가 울면 나도 울고 싶잖아. 저는 코를 훌쩍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안 울게.
약속. 은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진맥진한 거였어요. 저는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먼 곳에서 폭격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가 든 방수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제 목숨이자 딸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저에게 남은 유일한 이유였어요. 조국도, 당도, 명예도 아닌 오직 제 품에서 잠든 이 작은 생명 하나만이 폐허가 된 모스크 지하실에서의 첫날 밤은 그냥 버텼습니다. 아직 몸에 남아있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은별이는 기진맥진해서 깊이 잠들었고 저는 입구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새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 사이렌, 비명,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틀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량과 물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배낭에 비상용으로 챙겨둔 건빵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은별이와 반씩 나눠 먹었는데 이틀째 저녁이 되자 그마저 떨어졌습니다. 물은 지하실 한쪽 구석에 고여있는 빗물을 손바닥으로 받아 마셨어요. 흙탕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은별이 상태였어요. 파편에 맞았던 어깨 상처가 기어이 덧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셔츠를 찢어서 압박해뒀던 임시 붕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억지로 떼어내니 안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고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소독도 못했고 항생제도 없었어요. 감염이 시작된 거였죠.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은별이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불덩이였습니다. 은별아, 아빠야, 알아봐? 응, 아빠. 더워. 나 춥지 않아.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오한으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하루를 넘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물이라도 구해와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지상으로 올라가 모스크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폐허가 된 거리에 이란 혁명수비대 군용 차량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수배 전단에는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도 거기 있었어요. 미사일 설계도를 회수하기 위한 전담 수색팀이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샅샅이 뒤질 리가 없었거든요. 복사 현장에서 설계도 잔해가 발견되지 않자 누군가 빼돌렸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소식이 따로 있었어요. 배낭에서 비상용 단파 수신기를 꺼내 평양의 암호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제가 통신 암호를 해독할 줄 아는 1등 외교관이었거든요. 배신자 리성호, 테헤란 내 잠복 확실, 암살조 투입 완료, 발견 즉시 처단하고 물건을 회수하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암살조가 이미 테헤란에 잠입한 겁니다. 앞문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뒷문에는 북한 암살조가 포진한 완벽한 사면초가였어요. 설계도를 노리는 자들과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동시에 같은 거리를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상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승의 발톱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왈, 수색견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군견을 풀어서 은신처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개의 후각이라면 지하실에 숨어있는 우리 냄새를 맡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저기 무너진 사원 쪽을 뒤져봐. 이란 군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지하실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낡은 드럼통 하나가 손에 걸렸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기계용 윤활유로 쓰이던 썩은 기름이 바닥에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기름통을 들고 계단 위로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개가 킁킁거리며 지하실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구 주변의 흙바닥과 벽면에 썩은 기계 기름을 미친 듯이 들이부었어요. 크르릉, 킁. 애취. 입구까지 다가왔던 군견이 기름의 지독한 화학 냄새에 코를 박더니 지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후각이 완전히 마비된 거였어요. 왜 그래? 거기 뭐 있어? 그냥 쓰레기 더미인가 보군. 다른 골목으로 가자. 군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간신히 발각은 면했지만 이건 그저 시간 벌기일 뿐이었어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은별아.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불덩이 같던 몸은 이제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릴 듯 말 듯 희미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죽은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평생 저를 지배해왔던 무서운 세뇌의 흔적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내가 조국을 배신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배신해서 천벌을 받는 것인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공포입니다. 당을 배신하면 3대가 멸족한다는 그 저주. 내가 벙커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 죗값을 아무 죄 없는 내 딸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벙커에서 같이 죽었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은별이의 작은 손을 꽉 쥐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다. 이건 천벌이 아니다. 천벌을 받아야 할 놈들은 아이의 목숨보다 기밀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독약을 내민 그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잃었어요. 당의 방침 때문에. 그때는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잡히면 설계도를 빼앗기고 우리는 처형당할 겁니다. 북한 암살조에게 잡히면 설계도와 함께 평양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찢겨 죽을 거고요. 어느 쪽도 내 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조국도 동맹국도 아닌 제3의 길, 평생을 미제의 앞잡이, 피도 눈물도 없는 승량이라고 증오하도록 세뇌받았던 그곳. 하지만 지금 이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세력. 저는 목에 걸고 있던 가방을 열어 미사일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제 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통행증이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은별이 손을 꽉 쥐며 저는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설령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적국을 향해 남조선을 향해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배낭 깊숙이 넣어둔 비상용 단파 무전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의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거든요.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파편에 맞은 어깨 상처는 이제 검붉게 변해 있었고 고름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니 불덩이 같았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오한 때문에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골든타임. 의학 지식이 없는 저조차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내 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요. 밖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설계도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고 북한 보위부 암살조가 배신자인 저를 처단하려 합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 단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이 무전기로 제가 하려는 일은 평생을 걸고 배워온 모든 신념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쥔 무전기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머릿속에서 평양 당 간부학교 시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3세 처음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 발령받았을 때 선임 교관이 했던 말이었어요. 남조선 괴뢰 정보기관에 접촉하는 자는 반역자다. 반역자의 3대는 멸족한다. 그것이 수령님의 법이다. 20년 가까이 그 공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였고 그쪽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7살짜리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또 엄마를 찾았어요. 이미 세상에 없는 엄마를. 파랗게 질린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 숫자들이 빨간 불빛으로 바뀌어 갔어요. 3년 동안 이란에서 무기 거래를 하면서 만약을 위해 몰래 외워두었던 금기의 숫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중동거점, 비상채널, 치즈, 잡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이 무전이 발각된다면 평양에 있는 어머니까지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가 또 한 번 피 섞인 가래를 토해내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송신 버튼을 꾹 눌렀어요. 여기는 북조선 대사관 1등 외교관 리성호다. 응답하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의 금기를 깨는 첫마디였어요. 치지지. 무전기 너머로는 정적과 잡음만이 흘렀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약 10초의 침묵이 흐른 뒤 여기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리성호 외교관, 말씀하십시오. 치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들려온 목소리. 그것은 제가 평생 들어온 북한 억양과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정중하며 부드러운 서울말씨였어요. 적국의 요원이 저를 외교관이라 부르며 존대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테헤란 지옥 한가운데서 그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구원의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게 물건이 있다. 북한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설계도 원본이다. ICBM, 이란에 넘기려던 바로 그 설계도다. 무전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현재 북한 대사관은 벙커 폭격으로 전원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설계도 암호화 1년 번호를 부르겠다. 평양 제2기 개공업부 최고위층만 아는 번호다. 지금 당장 확인해봐라.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서울 본부와 교신하며 진위를 파악하고 있을 터였어요. 은별이의 이마를 짚은 제 손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믿어달라.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어요. 약 3분 뒤 다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1년 번호 확인했습니다. 리 외교관님,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버렸다. 내 딸, 7살 난 내 딸이 파편에 맞아 폐혈증으로 죽어가고 있어. 설계도를 통째로 넘길 테니 제발 내 딸만 살려달라. 저도 모르게 무전기에 대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적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치욕,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한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의 한국 요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요원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시군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국 요원에게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조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설계도 원본과 관련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귀하와 따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귀하는 북한에서 반역자로 규정될 것입니다. 귀하와 따님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제 친척들, 제가 배신자가 되는 순간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어요.
하지만 이미 벙커에서 수류탄을 던진 순간 북한 기록에서 제 이름은 지워졌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된다면 적어도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해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북한 대사관 지하 벙커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됐을 거다. 남은 건 이 아이뿐이요. 저는 바닥에 누운 은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만 살려준다면 내 생은 다 가져가시오. 이름도 조국도 모든 걸. 무전기 너머 한숨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요. 그들이 설계도보다 아이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평생 배워온 피도 눈물도 없는 승량이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밤 자정 테헤란 구시가지 구 적십자 병원 지하실로 오십시오. 폭격으로 반파되어 비어있는 곳입니다. 의료진을 먼저 대기시키겠습니다. 약속해 주시오. 약속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적국과 거래를 텄고 살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은별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약 구했어. 의사 선생님이 올 거야. 조금만 버텨. 우리 살 수 있어. 눈물이 은별이의 뜨거운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평양에 계신 어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선택을 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통곡하실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들이기 이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밤 자정 이란군과 북한 암살조의 감시망을 뚫고 접선 장소까지 은별이를 무사히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은별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자정 10분 전 저는 고열로 축 늘어진 은별이를 등에 업고 구 적십자 병원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 등에 업힌 은별이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여전히 불덩이 같았고 파편에 맞은 어깨 상처에서는 고름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륵 같은 지하실에 들어서자 저는 어둠 속에 대고 말했습니다. 북조선 1등 외교관 리성호요. 왔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사방에서 강렬한 전술 랜턴 불빛이 제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 너머로 검은 전술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사내 서너 명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제 가슴팍에는 붉은 레이저 조준점 여러 개가 떨림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특수요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제 뼛속 깊이 박혀있던 세뇌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어요. 남조선 괴뢰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승냥이들이다. 설계도만 빼앗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저는 반사적으로 은별이를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 속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허튼 수작 부리면 이 자리에서 설계도와 함께 다 날려버리겠다. 제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어요. 수류탄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때 랜턴 불빛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원들의 팀장 같았어요. 그는 저를 향해 겨누고 있던 총구를 바닥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총 내려. 그의 지시에 요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걷었어요. 그리고 팀장 뒤에서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하얀색 구급 상자와 링거 팩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외교관님, 수류탄 놓으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바닥에 구급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설계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이부터 살립시다. 그 한마디, 아이부터 살립시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평생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남조선 승냥이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국은 기밀 유지를 위해
피 흘리는 제 딸에게 독약을 주며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바쳐 증오했던 적국은 적군 심장부에서 빼낸 최고급 기밀문서보다 제 딸의 목숨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류탄 안전핀에 걸려 있던 제 손가락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어요. 저는 수류탄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은별이를 품에서 뉘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시오. 한국군 군의관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은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폐혈증 직전입니다. 당장 광범위 항생제 투여하고 수액 꽂아야 합니다. 군의관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소독약으로 은별이의 썩어가는 상처를 닦아내며 무의식 중에 앓는 소리를 내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착하다. 조금 아플 거야. 아저씨가 안 아프게 해줄게. 적국의 아이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자의 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남조선 군의관은 마치 자기 조카를, 아니 자기 자식을 대하듯 진심을 다해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항생제가 투여되고 수액이 아이 핏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불덩이 같던 은별이의 이마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입술에 미세하게나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한 새근거림으로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지하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으흐흐, 살았다. 살았어.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벙커에서 수류탄을 던졌을 때도 피투성이 발로 폐허를 걸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조국에 버림받았다는 서러움, 그리고 적국 사람들에게서 느낀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팀장이 제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얼마 후 제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나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따님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가방을 벗어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소. 대륙간 탄도미사일 설계도 원본과 이란과의 거래 내역이 담긴 USB요. 요원 하나가 가방을 받아 휴대용 스캐너로 암호화 코드를 즉시 확인했어요. 몇 분 뒤 그가 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품입니다. 평양 제2기 계공업부 최고위급 암호 일치합니다. 팀장이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대감이 아닌 일종의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리 외교관님, 귀하가 제공한 이 정보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겁니다. 약속대로 귀하와 따님을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구출하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졌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귀하는 철저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언론 인터뷰도 신분 공개도 절대 불가합니다. 그냥 조용히 유령처럼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알고 있소. 내가 살아서 남조선으로 갔다는 게 알려지면 평양에 계신 내 늙은 어머니와 친척들은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할 테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대사관 벙커 폭격으로 귀하가 전사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귀하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귀하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의 유가족으로 남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들이 이란의 낯선 땅에서 폭격에 찢겨 죽었다고 믿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겠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손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받아들이겠소. 저는 잠든 은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께는 피눈물을 안겨드린 불효자식이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살아서 곁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소. 우리는 테헤란 벙커에서 죽은 거요. 영원히. 팀장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적이라 믿었던 사람의 손을 저는 굳게 맞잡았어요. 가시죠. 튀르키예 국경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잠든 은별이를 들것에 뉘어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전쟁의 포연이 자욱했지만 제 마음속에 몰아치던 지옥 같은 폭풍은 비로소 끝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신한 건 조국이 아니라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출발은 새벽 3시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어모하에 일한 튀르키예 국경으로 향하는 위장 탈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야간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대라고. 하지만 테헤란에서 국경까지는 차로 10시간이 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은별이는 한국 군의관이 투여한 항생제와 수액 덕분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차량은 2대였습니다. 낡은 이란 민간 화물트럭으로 위장한 것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격으로 불타는 도시의 잔해가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간헐적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산길을 타고 구불구불 올라가는 화물트럭 안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테헤란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불과 20km 정도 남겨둔 지점에서였어요.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전방에 이란 혁명수비대 검문소입니다. 예정에 없던 거점이에요. 정보가 샜나 봅니다. 운전석 요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졌어요. 앞차에서 내린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손전등을 들이대며 우리 차량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를 찾기 위해 국경으로 가는 모든 길목을 틀어막은 거였어요.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은별이를 제 몸 아래로 꽉 끌어안았어요. 이란 군인이 우리 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원이 창문을 반쯤 내리고 위조 여권을 건넸어요. 군인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과 은별이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군인이 무전기에 대고 페르시아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동양인이다. 숲의 전단에 있는 그놈들과 인상차기가 비슷하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팀장이 외쳤습니다. 돌파해. 꽉 잡아. 타다당. 타당. 쾅. 엔진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감과 동시에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체가 총알에 맞아 찢어지는 끔찍한 금속음이 귀를 때렸어요. 압박. 잠에서 깬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알 하나가 차 문을 뚫고 들어와 제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은별이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타고 있던 젊은 한국 요원 한 명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은별이와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무거운 방탄복의 벨크로를 거칠게 뜯어내더니 그것을 벗어 은별이의 작은 몸 위로 겹겹이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개 숙이십시오. 아이 머리 꽉 감싸 안으세요. 총탄이 쏟아지는 차 안에서 방탄복을 벗은 맨몸으로 적국의 아이를 보호하며 소리치는 그 요원의 모습.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북한의 보위부원들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고위급 간부나 기밀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이나 아이들을 고기 방패로 썼을 겁니다.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의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미제의 앞잡이, 승냥이 같은 놈들이라고 배워왔던 남조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국의 미사일 기술자인 저를, 그리고 제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방어구인 방탄복마저 기꺼이 벗어 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승냥이입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은별이를 덮고 있는
그 묵직한 한국군의 방탄복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경언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평생 그들을 증오하며 살아왔던 제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전방 클리어, 국경선 넘는다. 요원들의 필사적인 응사 끝에 우리 차량은 찢겨진 채로 이란 검문소를 돌파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튀르키예 국경의 안전지대로 진입하는 순간 차 안에 있던 모두가 거친 숨을 토해냈어요. 방탄복을 벗어주었던 그 젊은 요원이 어깨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제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그 요원의 피 묻은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안전가옥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은별이는 대기하고 있던 한국 의료진에게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어요. 상처 부위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봉합하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 제게 희미하게 웃어 보였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특별군용기에 오르던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며 중동의 모래바람이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조국을 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10시간이 넘게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잠든 은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은별아, 일어나봐. 다 왔어. 아이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인천대교의 거대한 불빛이 웅장하게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거미줄처럼 뻗은 고속도로 위로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혈관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40년 넘게 배워온 남조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제 괴뢰의 식민지, 거리에 굶어 죽는 고아들이 넘쳐나는 곳, 전기가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그것이 제가 아는 남조선의 전부였어요. 평양의 밤조차 전력난으로 암흑천지가 되는데 식민지인 남조선은 오죽하겠냐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저 화려하고 웅장한 야경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와, 창문에 코를 박고 밖을 내다보던 은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 저기 별이 땅에 다 떨어져 있어. 너무 예뻐. 그러게, 정말 예쁘네. 아빠, 여기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랑 완전 달라. 남조선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깜깜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 천국 같아. 아빠, 7살짜리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저는 그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양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우리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얼마나 철저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해왔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눈부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를 거대한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제 딸에게 독약을 먹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고 말았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마치 경기장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전광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다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복도 양 옆으로는 면세점과 카페, 서점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비난하던 자본주의의 얼굴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마중 나와 있던 국정원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 카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제 사진 옆에는 리성호가 아닌 전혀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은별이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신분증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북한 대사관 1등 외교관 리성호는 테헤란의 그 어두운 벙커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찬란한 빛의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과거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는 이제 북한의 명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땅에서는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명함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책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명함을 갖게 될 줄은 테헤란 벙커에서 수류탄 핀을 잡고 있던 그날 밤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6개월이 걸렸어요. 북한 군사기술, 무기거래, 네트워크, 이란과의 협력 구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 정보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제 과거가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신문이 끝나고 담당 국정원 요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었고 조용히 숨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처음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문을 두드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 북한 체제의 천병이었어요. 이란의 미사일 설계도를 넘기던 무기 밀매상이었고 수령님 만세를 외치며 살았던 당 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센터 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리 선생님, 당신처럼 체제 내부에서 일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딛고 여기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지금 저는 2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군사 기술 및 무기거래 관련 정책 연구입니다. 제가 직접 이란과 협상하며 경험한 북한의 무기 수출 네트워크, 자금 세탁 경로, 거래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한민국 안보 정책에 기여하는 일이에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한 적도 있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철저히 가명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제 증언이 실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였다는 것을 느꼈어요. 2번째는 탈북민 정착 지원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저는 새로 탈북한 분들을 만납니다. 북한 체제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거든요. 처음 만난 탈북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낯설어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서울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와요.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들을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은별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10살이 된 은별이는 지금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친구도 없어서 한동안 울며 집에 오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퇴근하기 무섭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냅니다. 아빠,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한테 발표시켰는데 내가 제일 잘했어. 아빠, 오늘 지수랑 나래랑 같이 도서관 갔다 왔어.
책 엄청 많더라. 아빠, 우리 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는 거 알아? 오늘 불고기 나왔어. 저는 그 수다를 들으며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어깨 수술 흉터가 남아있는 은별이의 왼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녹여줘요. 어느 주말, 은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도화지 한가득 크레파스로 빽빽하게 그린 그림이었어요. 가운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다른 한 명은 넥타이를 맨 아저씨였어요. 이게 우리야? 응, 아빠랑 나. 근데 아빠 옆에 이것도 봐. 여자아이와 아저씨 뒤로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빠가 도와주는 사람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아빠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도화지에 이렇게 담아낸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사무실 책상 위에 붙여두었어요. 힘든 날, 지치는 날, 아직도 가끔 찾아오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날이면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이란 벙커에서 산화한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조국을 위해 명예롭게 죽은 영웅의 어머니로 살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대북 정보 유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리는 USB와 라디오, 방송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그 정보가 평양 어딘가에 어머니 손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날,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 아들 안 죽었습니다. 여기 살아서 왔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기록에는 테헤란 벙커에서 전사한 영웅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자유의 땅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배신한 건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평생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을 배신한 것입니다. 조국은 피 흘리는 제 딸에게 독약을 주었지만 적국이라 배웠던 이 땅은 제 딸에게 치료와 미래와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국의 명령과 인간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꼭 살아서 이 눈부신 자유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순간, 아직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된 한 아버지의 증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국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딸을 위해, 그리고 아직 자유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이 남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